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실질적인 부서장 우리 허재환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유동성이 풍부해서 지금 상황들이 왔다라고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기업 실적이 계속 총체적인 기업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조선업이나 이런 쪽은 회복이 되겠지만 워낙 반도체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들 일반인들이 보기에 최근에 들어온 주린이가 보기에는 실적은 꺾이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상반기에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참 저도 이 주식시장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반도체 이익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40% 50% 이상 지금 감익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오히려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은 그렇게 많이 하향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대군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올해 이익이 많이 이제 하향되고 있는 기업들이 바닥이 일찍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뭐 그 에너지, 그다음에 운송, 그다음에 조선 이런 업종들인데요. 오히려 이런 업종들이 저는 상반기 때 시장의 어떤 바닥을 만들어줄 가능성들이 오히려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저희가 지금 12개월 예상 EPS가 추세를 보면은 지금 거의 2019년 바닥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시장 전반적으로 보는 시장 우리 코스피 전체 EPS가 2019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보다 조금 위에 있긴 하지만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희는 이익에 대한 어떤 그 감익에 대한 어떤 눈높이는 많이 낮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약간의 어떤 변화, 진짜 이제 삼성전자가 뭐 감산이라든가 투자를 줄이게 되면은 이익의 변화는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오히려 좀 지금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오히려 좀 역발성이 좀 가능한 시점이지 않나. 그러니까 특히 상반기가 되게 나쁘면 나쁠수록 하반기나 내년의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좀 시장의 흐름들이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거 정리를 해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기업 이익들이 바닥을 빠르게 칠 것 같고 굉장히 빠르게 감익이 되고 있어. 바닥을 빠르게 치고 나면 반등도 고리 깊으면 산이 크듯이 반등이 빠르게 확인이 되면서 좋아질 수가 있으니 지금 저점 매수의 구간에 대응을 못하면 올해 하반기를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반등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을 확인하고 나면은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냥 차 떠나고 안녕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항상 보면 이익보다는 주가의 바닥은 한 6개월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 되게 길 때는 막 한 9개월 정도 먼저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상반기가 정말 반도체 기업 이익의 바닥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작년 말 올해 1분기가 주식시장은 뭐 지금 당장 이렇게 V자 반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의 어떤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올해 1분기에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약 한 5조 정도 수준의 주식을 샀어요. 1월 달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무려 17조. 그러니까 5년 내 7년인가요? 5년 내인가? 하여튼 거의 한 10년 내에 손가락에 꼽히는 정도 수준의 대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투자가 물론 작년에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의 1월달 상승은 거의 외국인 효과거든요. 국내 주체들은 매도하기 바쁘고 기관들도 매도하다가 외국인 사가지고 엇불싸 이러면서 이제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매수를 중국 효과라고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 자체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걸로 봐야 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즘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한국 자체에 대한 매력보다는
중국 효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음. 저희가 이제 금액으로만 보면 네. 전기전자하고 금융주를 되게 외국인들이 네. 엄청 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각 업종별 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보면은 의외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업종들 중에 좀 특이한 게 철강 업종을 되게 많이 샀고요. 철강 업종 엄청 올랐어요 최근에. 저도 근데 철강 업종 오른 이유가 사실 이렇게 딱 저도 직관적으로 신기하고 있어요. 잘 와닿지 않고 네. 그다음에 리오프닝 때문인지 유통업도 의외로 네. 좀 샀고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을 사실은 이제 골고루 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제일 많이 샀지만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사실 다른 업종들보다 더 많이 샀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금융주, 전기전자, 철강, 뭐 기계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골고루 샀습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판 업종들이 한 3-4개가 되는데 하나가 건설 업종, 그다음에 이제 건설과 들어가는 이제 비철 금속 업종을 팔았고요. 그다음에 제 기억에는 통신 업종하고 그 유틸리티, 그러니까 이제 한전 같은 거, 약간 좀 방어적인 업종을 좀 팔았는데 네. 뭐 건설 업종을 파는 이유는 뭐 부동산 때문이다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대체로 보면 고르게 사고 있다. 그러니까 음식료도 업종도 사더라고요. 시장 전반을 산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딱히 한국의 어떤 특정한 업종이나 뭐 기업을 되게 좋게 봐서 샀기보다는 중국이 들어오면서 여러 이제 한국도 같이 사는 그런 컨셉에서 골고루 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좀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을 사야 되는데 갑자기 살려고 했더니 50% 넘게 올랐어. 중국, 홍콩이 내가 살려고 하는 주식 벌써 80%나 올랐네 바닥에서 이러니까 아씨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들어오는 한국 주식 있었네. 한국 주식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뭐 저도 그 증거는 없지만 네. 일정 부분 말은 된다라고 말은 된다. 생각합니다. 뭐 현장에서 느끼는. 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금융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금융업종이 올라간 거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수 때문에 올라가긴 했는데 기관의 매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 연말에 샀던 기관 매수 물량이 매도로 뒤집어지면서 폭락을 했어요. 연말 연초에. 그러고 나서 저점에서 지금 20%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면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올렸다라는 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주요한 설 중에 하나가 지금 주주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금융주에 집중되고 있다. 주주 행동이. 그리고 거기에 또 걸맞게 몇몇 금융지주에서 자산 매입 소각하겠다는 톤에 어떤 배당을 많이 하겠다는 톤의 주주 환원 정책이 조금 구조화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10년 쩌리 주식인 금융주 봐야 되느냐. 아직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거든요. 너무 겁나는 거예요. 10년 쩌리였는데 바닥에서 20% 올랐는데 여기서 잡았다가 물리는 거 아닌가. 밸류 싼 건 나도 알아.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지?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금융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금융주는 좀 좋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약간씩 좀 떨어지고 대출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어떤 업종들보다는 이익의 어떤 그 규모나 이익의 질 또한 크게 나쁘진 않을 걸로 보여져서 약간 이익의 안정성 측면에서 분명히 좀 독보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이클을 되게 많이 타야 되는 전업이라는 한계가 있고 사실 금융주도 이 금리의 변화, 그다음에 어떤 저희 내수 경기에 따라서 이제 이익의 어떤 변화폭이 좀 크긴 하지만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금처럼 금리가 이렇게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높고 앞으로도 대단히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익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어쨌든 굉장히 좀 크게 늘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부동산 쪽도 그렇고 규제가 많이 낮아지면서 좀 그 부동산 경기의 어떤 폭락보다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작년 말보다는 조금 더 생기면서 이익의 질도 좀 좋아진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어쨌든 이익의 어떤 규모나 이익의 질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주의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많으니까 당연히 배당을 줄 수 있거나 주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력들이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고 또 그 이익을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돈잔치 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주주들한테 조금 더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의 어떤 질과 어떤 그 배당을 비롯한 이제 주주 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잘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예. 그 금융주 여기서 말했던 금융주는 사실은 말을 금융주라고 했지만 거의 은행 또는 은행 지주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은 그렇다. 그럼 다른 금융주, 증권, 보험 이거는 상대적으로 발라내 버려야 되나요? 상대적으로 매력은 떨어지는데, 네. 근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장이랑 같이 가는 거고, 네. 작년 말보다는 확실히 저희 회사도 음. 뭐 CP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 말에 빠졌던 거는 조금 과도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회복하는 정도의 흐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네. 보여집니다. 증권업종도 그러면 위기는 조금 해소된 것 같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렇게 연착륙을 시도했던 것이 사실 첫 번째로 좋았던 업종을 따져보자면 뭐 은행보다도 사실 증권이 아니냐.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땐 증권이었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건설은 좀 쉽진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좋아지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연착륙인 거지 이게 좋아지는 거는 쉽진 않고 네. 특히 이제 좀 당분간은 지방 건설사들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걸로 저는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돈을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건설사들이 네. 뭐 도산하거나 이럴 그렇진 가능성은 않고, 네,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또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봐라 하는 것 중에 하나 눈에 딱 띄는 게 중국의 리오프닝이에요.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이 아시아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셨는데 한 어느 정도 그걸 계산해 넣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소비주, 그다음 여행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중국의 리오프닝의 효과는 좀 중국 내에 조금 더 머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 효과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중국 사람들이 막 당연히 여행 다니고 돈 쓰겠죠. 네네. 그렇지만 지금 이번 경기 부양책의 핵심은 중국의 안의 내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국 중심, 자국의 서비스 중심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본토 소비주들이나 중국의 본토 여행주들이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다른 소비주들이나 여행주들보다는 좀 더 매력이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약간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는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요즘에 이제 글로벌리하게 포트폴리오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작년에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미국에 정말 미친 듯이 갔다가 작년에 크게 한 대 당했고, 재작년에는 한국에 미친 듯이 들어왔다 재작년부터 당했고,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어디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고 포지셔닝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 파도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물타기를 하려면 파도 오기 전에 기다려야 하니까. 우리 허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글로벌리하게 올해는 주목해야 될 자산군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그 큰 그림에서는 저는 이제 미국이 아닌 자산은 전체적으로 다 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달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달러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하락이 완전히 다 멈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가 아닌 non US 쪽에서 분명히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 선진국과 이제 이모징을 나눴을 때는 선진국은 사실 유럽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거지 대단히 유럽이 그렇다고 해서 좋아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예. 일본도 사실 지금 다시 통화 정책을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미국을 후행해서 따라가야 되니까 또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유럽, 일본 모두 주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어떤 업사이드가 대단히 커 보이진 않습니다. 예, 예.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오히려 이제 이머징 쪽이나 뭐 중국 쪽이 좀 더 나을 텐데 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 동북아 쪽, 네. 중국, 한국, 대만 쪽이 뭐 다른 쪽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네.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체 자산은 어떨까요? 최근에 금값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는 그럼요. 예,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은 어떨까요? 채권은 이미 지금 작년 10월 이후로는 아주 가격이 겁나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채권, 그러니까 먼저 금을 말씀드리면 금은 전체적으로 저는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또 조금 올라가는 속도는 좀 주춤할 것 같긴 한데 금은 뭐 지금은 이제 달러가 워낙 약한 거에다가 실질 금리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좀 반영하는 거라서 뭐 그다음에 원유와 같은 전 커머더티주는 올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좀 계속 저희 회사에서도 좀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금하고 원유를 좀 추천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은 올해 내내 좀 꾸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에서 이제 뭐 장기냐 단기냐 뭐 신용채냐 이제 이런 게 좀 관건일 텐데 뭐 지금은 사실 신용채가 조금 더 강한 걱정했던 것보다 좀 강한 건 흐름인데 뭐 시간이 갈수록 다시 한번 국채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도 어쨌든 하강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하강하는 사이클이 급격히 반등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제 신용 위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신용 등급이 높은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좀 많이 좀 명암이 좀 뚜렷하게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쪽 또는 신용 등급이 좀 우량한 쪽으로 좀 가져갈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반기까지는 회사채 채권의 가격이 좋게 흘러가면서 뭐 금리 계속 내려오면서 좋다가 또 위기 국면에 오면은 그 중에서는 한계 기업 근처에 가 있는 채권은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뒤쪽으로 가면은 또다시 안전한 채권 쪽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죠. 육사 전략은 작년에 아주 곤죽이 났었는데 올해는 괜찮겠죠? 뭐 적어도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게 되게 고민인 게요. 이게 작년에 워낙 그 자산들 간의 그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박살이 나다 보니까 이게 변화의 처음인지 아니면은 작년에 정말 너무 이례적인 거라 올해부터는 다시 복원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워낙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통화 정책이나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 전쟁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너무나 관계가 급격히 무너졌다라고 하면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닐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근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 육사 전략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대형 연기금들이나 펜션 펀드들이 다 좀 갖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뭐 예전보다는 조금 더 주식 채권에다가 조금 더 다른 뭐 금이든 커머더티든 다른 자산들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신다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변화의 처음인지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은 인플레가 구조화될 거라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인플레가 구조화됐는지 여부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끝났냐? 그래서 진짜 블록화로 완전히 가느냐? 여부인데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니얼 포그슨 교수는 세계가 끝난 거 아니고 세계화는 그대로 이어지는데 일부 조정이 된다라는 톤으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뭐 니얼 포그슨 교수와 뭐 급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 허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가 가속화됐던 거는 분명히 끝난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한국 기업들이 물건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좀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나 막 이렇게 해외에 공장을 만들어서 싸게 공급받는 거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최소한 중국에다 공장을 만드는 건 끝난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니얼 포거슨 교수가 말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세계가 다 자급자족 세계로 가는 건 아닌 거죠. 네. 이제 미국은 그 아메리카,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나 남미와 같은 이런 쪽에서 이제 블록화가 되는 거라 이게 세계화가 끝났다기보다는 세계화의 속도가 둔화되는 걸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인플레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2%가 상장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러니까 2%가 어떤 목표치나 어떤 평균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3% 정도가 이제 목표가 되고 이제 평균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저는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사실 이제 그 금리가 어쨌든 그 과거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됨에 따라서 채권에 대한 매력이 과거보다는 어쨌든 떨어지는 상황인 거고 또 기업들은 어쨌든 돈을 벌고 계속해서 혁신에 나가긴 하겠지만 이제 예전만큼 어떤 강한 어떤 이익을 내기가 기업들이 돈을 벌기가 되게 쉽지 않아진 구조죠. 왜냐하면 싸게 뭔가를 금리든 인건비든 뭐 다른 해외에서 제품들 공급받기 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또 다른 자산이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원자재에서 그런 좀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셔요? 다른 기존의 자산들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기업들이 어려우면 뭐 주식 자산은 좀 안 좋을 거고 채권 자산에서 수익률이 옛날만큼 기대치가 없으면 채권 자산 안 좋을 건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 자산을 찾아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채권도 예전만큼의 어떤 금리 하락이나 금리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다 위험 대비 리턴인데 그러니까 채권의 어떤 변동성도 예전보다 좀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저는 조금은 낮춰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기업들도 이익이 예전만큼 금리 낮고 원자재 가격 낮고 뭐 싸게 원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익이 계속해서 꾸준히 막 늘어나는 그런 시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럼 그 과정에서 지난 10년, 15년 동안 잘 못 올랐거나 아니면 안 올랐던 자산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커머더티 원자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대비 예를 들면 원유 가격, 주식 대비 금 가격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좀 금 가격이 오르긴 했어도 금 가격도 뭐 그래봐야 9개월 내 최고치이지 뭐 역사적인 아주 고점에서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거에 비하면은 사실 크진 않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저는 육사 전략이 예전만큼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좀 복원이 좀 되긴 하겠지만은 앞으로는 새롭게 그 포트폴리오를 할 때 원자재나 아니면 또 다른 자산들을 좀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 좀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WTO 체제에 들어오면서 글로벌리 엄청나게 낮은 임금과 그 낮은 임금으로 만든 원자재 1차 가공으로 인한 싼 원자재의 제공 그게 이제 자유무역을 통해서 나타난 일종의 말을 지어보자면 팍스 트레이딩의 시대가 20년 만에 저물고 그러니까 진짜 싼 임금과 싼 그 원자재를 공급하는 조달 창구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이제 끝나가게 되자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 단순히 싼 그 제조 창고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제조 앤드 소비 창구로 변경이 된 것이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좀 됐거든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하고 거리를 두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신기하게도 작년 올해 지금 FDR이라고 하는 중국 직접 투자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서양 애들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느낌이 뭐냐면 옛날에 거기다 공장 지을 때 직접 투자하고 같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중국에서 팔아먹기 위한 공장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추적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국을 단순히 제조 창고로만 사용하지 않고 판매 창고로, 우리가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 창고로, 사실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는 상황들이 발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중국이 맡고 있던 제조 역량을 인도나 베트남, 동남아 쪽으로 이전되어지는 과정인 것 같다. 이 이전되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비용은 중간에 더 들겠죠. 예. 확고하게 딱 고착화, 모든 비용 쉽게 감가상각이 끝난 중국이라는 땅에서 이동하는 순간 새로운 감가상각이 생길 테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다음 프론티어, 네. 넥스트 프론티어는 확실히 이제 중국이 아닌 뭐 인도나 동남아나 뭐 조금 더 멀리 한 20년을 내다보면은 뭐 아프리카나 이런 쪽들에서 새로운 제조업 생산 이런 거에 어떤 그 붐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런 쪽들을 좀 길게 한 뭐 5년, 10년을 내다보면은 그쪽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어쨌든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있어서 그럼 중국이 수요 시장으로 바뀌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한다고 보면 원자재 투자 되게 유효할 것 같거든요. 예. 금 가격 오르는데 사실 최근에 인민은행에서 금을 엄청나게 샀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자재를 보시는 걸까요? 그런 이제 지정학적인 것도 사실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좀 느낀 건 뭐냐면 앞으로는 그 각국이 다 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원자재를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한테 잘 안 주려고 할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뭐 대표적인 케이스인 건데 네? 지금 뭐 중동에 있는 국가들도 지금 물론 이제 미국은 에너지 자립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덜 부담을 느끼겠지만 네. 각 국가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미국도 자기가 갖고 있는 달러를 동결시켜 버림으로써 자국의 통화 가치를 어쨌든 무기화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의 아주 혈맹 동맹이 아닌 국가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이제 원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조금씩 팔잖아요. 네, 계속 팔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금을 늘리는 이런 변화들이 다른 국가들도 이제 만약에 합세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금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다른 뭐 커모더티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생길 것 같고 뭐 저는 뭐 아주 음모론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확실히 이러한 부분들이 달러에 대한 어떤 그 절대적인 위상을 약간은 좀 기스를 내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네. 사실은 뭐 중동이 위안화를 쓴다고 했는데 그건 뭐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건 그것도 일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달러에 기스가 나기 시작하는 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예전만큼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달러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달러가 한 해 내내 초강세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멍들고 있다. 달러의 어떤 구조적 기축 상황이. 네. 허재한 이사님과 함께 제 질문지 없는 얘기를 막 던져가지고 허재한 이사님한테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정말 그 최고의 AI처럼 딱딱 정확한 답을 그리고 또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중에 이 얘기를 꼭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있으시다면요? 컨센서스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네요. 예. 작년 말에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게 이제 워낙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약간 상저하고를 되게 많이들 봐셨었고 네. 이게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좀 더 맞아 보였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좋아지는 거를 너무 반영을 안 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리세션이 오지만 리세션이 장장 정말 올해 상반기 올지 하반기 올지 2024년에 올지 잘 모르는데 너무 이거를 빨리 반영을 해버려서 오히려 리세션이 안 오면 어떡할 건데 금융시장은 이런 네. 생각들 좀 해봤는데 막상 지금 시장은 조금 그런 쪽이 워낙 안 반영해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반영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의 이익은 한번 조금 더 나빠질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쨌든
더 나빠지는 거는 좀 많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그 사이에 시장은 또 조정을 받아서 생각보다 저평가된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상반기가 조금 더 기회가 있고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더 위험성 있는 요인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빼먹은 게 미국의 부채 한도. 네. 이 미국의 부채 한도라는 문제가 그 엘렌 재무장관이 네. 그 6월 15일까지 이제 부채 발행 유예 기간이라는 걸 선언을 했거든요. 네, 네. 그 얘기가 뭐냐면 국채 발행이 이제 여름 6월 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발행이 없으니까 공급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QT를 해도 QT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채 공급이 없으니까 이제 가격은 올라가니까 금리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상반기에 그냥 생각보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와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좀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6월 15일까지 부채 발행 유예 기간이라는 거는 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발행할 수 없다는 발행할 수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공공부채가 그 의회랑 얘기를 했었던 부채 한도에 도달을 해서요. 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못 합니다, 지금. 원래는 한도를 늘려주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는 나라니까 네. QT가 효과가 없다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QT는 이제 지금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페드가 팔면 네. 그걸 누군가 은행들은 엄청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정부에선 채권 발행이 없으니까 예. 채권 발행 주체가 QT 그 중앙은행이 갖고 있었던 거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축소시키려고 시중 유동성 빨아들이려고 이렇게 채권을 내 보내는데 그걸 줍줍하게 된다. 쭉쭉쭉 하니까 시중에는 의외로 유동성이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채권은 오히려 귀해지면서 미국채가 발행이 안 되니까 채권 발행 기관 자체 하나가 가장 큰 채권 발행 기관이 없어지니까 채권의 공급은 줄어들고 예. 유동성은 워낙 많은 상태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오히려 강세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네. 이건 모르고 있었네요. 예. 그래서 결론은 생각보다 상반기에 돈이 좀 많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 건 아닌데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은 환경이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뭐 실적 발표하고 나면 또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주가도 좀 올라가던 주식 시장이 약간 뭐 다시 좀 조정을 받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유동성 환경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뭐라고 니치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하다. 하여튼 신기한 유동성 장세가 지금 펼쳐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크다 보니까 발생하는 네. 약간 사례지 않나. 돈 많이 쟁겨놨는데 돈 쓸 데가 없어. 이제 와서 보니까 위기는 끝난 것 같은데 뭐 이런 이런 느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이고 이게 끝나면 또 유동성 상황이 변형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하반기 때 다시 QT하고 뭐 국채 발행하고 나면은 또 조금 타이트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금리도 갑자기 오히려 튀고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게 여름 정도에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허재한 이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증시각도기 TV도 상고하몰이에요. 하반기 모르겠고 일단 상반기 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신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증시각도 TV 시청자 구독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